안녕하세요. 일생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곡생어미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행복은 작은 것으로부터 싹튼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어릴 적에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우연히 시작되어 버린 인연으로 인해 늦은 나이에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 행복의 싹은 바로 저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제게 찾아온 아주 소중한 기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릴 적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연탄 하나 뗄 돈이 없어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덜덜 떨면서 자는 게 일상이었고, 언제나 감자 아니면 보리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새벽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벌러 나가시는 바람에 아침에 눈을 뜨면 저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어린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가난했음에도 가족끼리 사이는 화목했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숱하게 보던 광경은 부모님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떡 빠지기 일하고면 뭐해? 아침이고 저녁이고 올라오는 밥상이라곤 고작 다 식어 빠진 보리밥에 된장 하나뿐인데. 그래도 참 가난한데 고마운 거 딱 하나 있다. 매일같이 보리밥만 먹는 덕분에 장 건강 하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어휴, 지긋지긋해 죽겠어 진짜. 당신만 지겨운 줄 알아? 누군 좋아서 매일같이 보리밥에 된장만 비벼 먹고 사는 줄 아냐고. 당신이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었어 봐. 적어도 우리 이렇게는 안 살았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이렇게 부모님끼리 언성을 높이고 싸우면 저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나와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정자로 향하곤 했어요. 주변은 온통 논밭, 그리고 풀들이 가득했기에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풀벌레가 찌르르 하며 예쁘게 울곤 했고, 저는 눈을 감고 풀벌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반복되는 싸움과 가난 속에서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결국 고등학교 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고등학교에도 진학하고 싶다던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집안 형편에 중학교까지 마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술이나 배워서 돈이나 벌어와. 솔직히 마음 같아선 배움을 더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나 집안 환경으로 보나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17이라는 나이에 미신 공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예상외로 제 또래, 그리고 많아봐야 저와 한두 살 정도가 차이 나는 언니들이 정말 많았어요.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래인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모님들도 잘 대해주셨기에 공장 일은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면서 일을 하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아, 난 진짜 여기 들어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 들어올 땐 걱정 한가득이었는데 지금은 집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집에서 공장이라도 들어가라 했을 땐 진짜 너무 싫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장 들어온 거 후회 안 해. 이 인생 너무 재밌다 야. 17에 공장으로 들어온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공장 일을 했고,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선 저와 유독 축이 잘 맞았던 언니 한 명만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을 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사를 하면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지 싶은 마음에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는 법이고 계속 한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언젠가 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크게 미련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20대 초반, 22살이 되던 무렵쯤 함께 일을 하던 언니가 제게 벼랑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연애 한번 해볼 생각 없니? 내가 아주 좋은 사람을 알고 있거든. 내 팔자에 무슨 연애를 해. 언니도 참... 얘, 연애하는데 형편이 무슨 상관이야. 결혼 전제로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 있으니까 만나만 보라는 거지. 누가 보면 내가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준다는 줄 알겠다. 만나다 보면 결혼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어떡해? 아이고, 답답한 소리하고 앉았다 진짜. 어쩌긴 뭘 어째. 결혼하고 싶어지면 해야지. 야, 솔직히 난 상황? 그런 거 다 핑계라고 생각해. 사람만 좋으면 몸 잃고만 있어도 살림 차리고 사는 게 사람이야. 지금보다 훨씬 예전엔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 시집가고 애도 낳고 살림도 했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한번 만나봐.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사실 저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게 부모님의 싸움뿐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언니의 말을 들으니 살짝 마음이 움직여지긴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같진 않을 거고 또 계속 공장과 집만 오가다 보니 세상 보는 눈이 좁아진 것도 같고 새로운 사람도 좀 만나보고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기에 저는 언니에게 소개를 받기로 했고 그렇게 소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직원 수가 굉장히 적은 회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었던 남편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영식 씨는 형제 있어요? 전 외동인데. 저도 외동이에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부모님께서 저 하나만 낳고 잘 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인데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까지 남편과 저는 참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린다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첫 만남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격이 워낙에 순한 사람인데다 사치도 없이 소박한 사람이다 보니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는 3년이란 시간을 만난 후 평생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던 시절엔 결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자리 잡힌 문화가 아니었을 뿐더러 식을 올릴 형편조차 되지 않았기에 저희는 서로 사진만 찍고서 혼인신고만 진행하고 부부라는 이름 아래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저희는 결혼 후 동네에 있는 작은 사글세방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감사하게도 저희를 보시고는 저렴한 가격에 월세까지 낮춰서 방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원래 세입자들 들어오면 월세 같은 거 깎아주는 사람이 아닌데 딱 봐도 신혼부부 같으니까 특별히 깎아준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잘들 살아야 돼. 이왕 사는 거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더 좋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있으면 비좁을 정도로 작은 방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그마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시부모님은 종종 찾아뵀지만 저희 집엔 끝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받아온 상처들을 모두 이해했기에 먼저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 역시도 찾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간 저를 보고 참 독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받아온 상처의 깊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독한 것도 아니다 싶기도 했습니다. 서로 퇴근을 하고 나면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었기에 집에 오면 작은 밥상을 펴고 간단하게 늦은 저녁을 차려 먹으며 하루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희의 소소한 일상이었죠. 지연 씨를 처음 만난 날도 결혼한 지 딱 2년째가 되던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웬일로 잔업도 없고
원래 퇴근을 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마치게 돼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오기 전까지 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단잠에서 깨어난 건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여보, 좀 나와봐. 여보. 급한 목소리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헐레벌떡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글쎄 집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쓰러진 여자를 들쳐업고서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다녀갔습니다. 다행히도 여잔 건강엔 큰 이상이 없었고 혈압이 많이 낮아져 그대로 실신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수액을 맞고 푹 쉬어주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임신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임신 초기엔 유산 가능성도 높아서 항상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하니까 환자분 깨어나시면 보호자분들께서 잘 챙겨주세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몸이 아픈 사람을 구하고 나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여자가 깨어날 때까지 남편과 둘이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천천히 눈을 뜨더라고요.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몸 그렇게 함부로 막 움직이지 말아요. 지금 주사 맞고 있으니까 여긴 병원이에요. 저희 집 앞에 아가씨가 쓰러져 있어서 저희가 병원으로 데리고 왔고요. 제가 쓰러져요? 그럼 저희 아기는요? 아기는 무사하대요? 네, 아이는 아무 탈 없이 뱃속에 잘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워있어요. 저희 부부는 여자를 계속해서 안심시킨 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 여자 이름은 지연이었고 나이는 21살,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아이를 품고 있으니 당연히 남편도 있겠다 싶어 저희는 지연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연 씨, 남편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 있는 거 알면 걱정할 것 같은데.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지연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꼭 닫았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죠.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런 것까지 굳이 대답을 해줄 이유가 있겠나 싶어 저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지연 씨가 바로 저희 집 맞은편에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문을 열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주민이었는데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거죠. 저희는 서로 가볍게 목내라고서 각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지연 씨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만큼 옆에서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홀몸도 아닌데다 얼굴에 짙게 내려앉은 우울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희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괜히 끼니를 거르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끔 반찬도 간단하게 해서 가져다주고 또 먹기 편하게끔 죽도 써서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여기 죽이랑 반찬 좀 가져왔어요. 고아하니까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는 것 같은데 이런 거라도 먹어야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죠. 비록 흰죽이란 맛은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정성을 담아 만들었으니까 먹어줘요.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 때문에 귀찮게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신경 쓰여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지연 씨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줘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연 씨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챙기니 어느 날 지연 씨도 저희 집에 과일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마침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저 먹으라고 가져다 주신 과일들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복숭아네.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인 줄 어떻게 알고.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렇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마음을 나눈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는 언니 동생 하면서 편하게 말을 트게 됐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지연 씨는 본인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기쁨을 같이 느낄 새도 없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던 저한테 남편은 하나밖에 안 남은 세상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떠나니까 정말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남편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떠난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무기력하더라고요. 무지 외로운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그때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언니가 맨날 저 챙겨주실 때마다 생각했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내 친언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뭐 하나 보잘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절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제가 조금은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도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언젠가 태어날 아이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 알겠지?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 들으니 괜시레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혼자 그 시간들을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그렇게 아낌없이 지연실 막 챙겨주다가 임신 막달이 됐을 때쯤 집으로 찾아갔더니 글쎄 앞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연씨, 어제부로 방 빼고 나갔어. 네? 방을 빼고 나가요? 어디로 갔는데요? 나도 몰라. 갑자기 방을 뺀다고 하니 나도 놀랐지. 애 낳고 나서 어딘가 갈 곳이 따로 있는가 보더라고. 에휴,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런 방구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버린 지연씨에게 저희 부부는 많은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갈 곳이 있어서 떠난 거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디 아이도 무사히 잘 낳고 앞으로도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의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제 막 불을 끄고 잠에 들려는 순간 누군가 대문을 퉁퉁 두드리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싶은 마음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너무 놀라 황급히 문을 여니 문 앞엔 웬 갓난아이가 막 울고 있었고 대문엔 잘 키워주세요 하는 쪽지 한 장만 덜렁 붙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서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연씨 아이라는 걸 말이죠. 일단 아이가 감기라도 걸릴까 품에 꼭 끌어안고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 아긴 뭐야? 밖에 누가 왔다 갔어? 아니 자세히 모르겠지만 누가 집 앞에다가 아이를 두고 갔어. 잘 치워달라면서. 뭐? 누가 이 늦은 밤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내 생각엔 지연씨 아이인 것 같아. 시기상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이 집 대문 앞에다가 갓난아이를 두고 갈 사람은 지연씨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 굳이 다른 사람이 남의 집 문 앞에다가 아이를 두고 갈 이유가 없잖아. 어떡하면 좋아 이 어린애? 아이는 한참을 자지러지게 울다 이내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입술을 오물거리며 웃었다가 손가락도 꼬물거렸다가 하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빤히 내려다보다 제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 아이 우리가 키울까? 뭐? 무슨 소리야? 우리가 키우자니. 이런 인연이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쪽지에도 잘 키워달라고 써져 있었고 이렇게 만난 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애를 어떻게 다른 곳에다가 보낼 수 있겠어? 정말 괜찮겠어? 우리가 정말 예쁘게 잘 키우자. 훗날 아이 엄마가 찾아오게 되면 아 그때 잘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저는 남편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이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로 호적에 올리고 밤새 고민해 박여무라는 예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께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선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너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마음으로 거둔 아이와 내 배 아파 직접 낳은 아인 마음 가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그래도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랑 비교하지 말고 절대로 차별하지도 말고 똑같이 사랑을 주면서 잘 키웠으면 한다. 넌 현명한 아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하겠지만 네 어머님 정말 잘 키울게요. 미래에 태어날 저희 아이도 그리고 저희가 마음으로 품은 이 아이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게요. 여무를 저희 아이로 받아들인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저희에게도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줬고 예쁜 딸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영우와 영아 두 아이들의 엄마가 됐고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공장도 그만둔 채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먹는 것 입는 건 아낄 수 있어도 아이들을 위한 돈은 절대로 아끼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딜 가도 부족함이 없게끔 열심히 키우려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죠. 아이들은 이런 저의 노력을 알았는지 아픈 것 하나 없이 말썽 하나 피우는 일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특히 영우는 머리가 아주 영특해서 걸음마도 빨리 뗐고 한골도 정말 빨리 뗐어요. 조금 느린 영아와는 달리 말도 야무지게 잘하고 항상 예쁘게 잘 웃어줘서 저희 부부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던 아이였습니다. 영아가 태어난 후 시부모님께도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뵀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께선 두 손주들 모두 다 갈 때마다 항상 안아주시면서 맛있는 걸 해먹이곤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집에 갈 때마다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손에 쥐어주곤 하셨죠. 이거 이번에 우리가 딴 옥수수인데 가서 애들 쪄먹여라. 시기 딱 맞게 딴 거라 알이 꽉 차고 쫀득쫀득해서 애들이 좋아할 거야. 어머님, 이런 거 일일이 다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너희 먹으라고 준 줄 아냐? 애들 먹이라고 주는 거지. 오이랑 상추, 깻잎 같은 것도 조금씩 먹이고 그래라. 그래야 나중에 편식도 안 하고 야채 맛을 들이지. 시부모님께서 먼 훗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셨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영우와 영아를 절대로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정말 사랑만 주면서 잘 키워냈고 아이들도 흔한 병질 하나 없이 남매끼리 우애 좋게 잘 성장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우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세상에 태어나 꼬물거리던 걸 마주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국민학교에 들어가다니 세월 참 빠르다 싶더라고요. 아들,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가는데 소감이 어때? 아빠, 나 너무 신나. 새 가방이랑 새 신발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새 가방과 새 신발을 신은 영우가 신나서 방방 뛰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문득 지연 씨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 걸 알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요즘은 잘 챙겨 먹고 다닐까? 아픈 곳은 없을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영우는 구김살 없이 밝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동네에서 친구들을 몰고 다니던 아이였고 얼마나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놀았는지 여름엔 살이 완전히 새카맣게 다 타버릴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영우가 10살이 되던 해 저희 딸도 같은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됐고 영우는 의젓하게 딸의 손을 잡고서 씩씩하게 등교했습니다. 자, 오빠 손잡고 학교 가자. 이제부터 매일매일 오빠랑 같이 드나그하는 거야. 오빠가 든든하게 지켜줄게. 와, 오빠 엄청 멋지다. 딸은 오빠가 엄청 멋지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쭉 펴고 우쭐해하는 아들의 모습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더라도 저 순수함과 해맑은 만큼은 영원하길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영우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에 들어왔고 영아는 씩씩거리며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오빠 친구들 전부 다 못됐어. 뭐?
오빠 친구들이 못됐다니 무슨 소리야. 아까 오빠 친구들이 창간수 없다 보니까 니네 동생은 니네 부모님이랑 닮았는데 넌 왜 하나도 안 닮았냐고. 너 한강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워온 자식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어. 오빠 친구들 진짜 나빠.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영우의 창간 수업에 저희 둘 다 시간을 내어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저희 얼굴을 보고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죠. 저는 우선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엉엉 울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우야, 영우는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우리 집 자랑스러운 장남.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이 일이 상처 안 받아도 돼. 한 번만 더 그러면 차라리 집으로 데리고 와. 우리 집 호적등본 보여주겠다고. 아들에겐 평정심을 유지한 채 이렇게 말해주면서 다독여주고 다음날 아이들이 모두 등하교한 뒤 학교에다간 전화를 걸어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심하게 친 것 같으니 교육하는 차원에서 따끔하게 혼주를 내달라고 말이죠. 담임 선생님께선 죄송하다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학교원 아들에게 그 아이들이 꼼짝없이 혼이 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들을 그런 식으로 놀리는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들 모두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내며 예쁘고 건강하게 성장해줬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버이날만 되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면서 소소한 선물을 안겨줬던 것이었는데요. 카네이션 선물로도 모자라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저희 부부 앞에서 어버이 윤회를 불러주곤 했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남편도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퇴직했고 그 퇴직금으로 저희는 동네 조그만 국수집 하나를 차리게 됐어요. 가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항상 똑같았던 하루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고 싶기도 했고 혹시라도 이 동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보면 지연 씨가 동네에 한 번이라도 들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게를 차리게 됐죠. 또 제가 요리 솜씨가 제법 좋은 편에 속했기에 음식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내려오기 전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가면 꼭 멸치국수 끓여줘. 엄마가 해준 국수 진짜 엄청 먹고 싶은데 참느라고 혼났어. 알았어, 딸. 지금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오빠 내 비빔국수 해달래. 깨소금 팍팍 뿌려서. 아이고, 우리 아드님께서 해달라니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동네 장사였기에 엄청날 정도로 수익을 얻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벌어들이면서 저희 부부가 먹고 살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정도는 벌어들일 수 있어 나름대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각자 괜찮은 직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특히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으로 들어간 아들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희 부부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직장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절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와서 큰 절을 올리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열아들 부럽지 않더군요. 아들 참 잘 키워놨다 싶은 생각에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직장 생활을 저희 부부는 소소하게나마 장사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쯤 저희 집에 격경사가 아닌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이 암에 걸리고 만 거였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알게 된 것들이었는데 남편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말에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왜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일들은 나한테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로 말하면 눈물 나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고 말하려고 했어. 미안해 여보. 아픈 사람이 미안하네. 면목이 없네.
뭘 이런 것들을 따지고 앉았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치료부터 봐도. 이제야 조금 숨통을 트고 살아보나 싶었는데 역시 하늘은 우리의 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날 저희 가족은 식사를 하다 말고 서로서로 부둥켜 안고서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말했어요. 아버진 제가 지켜요. 병원비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매진하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시고 가족들만 생각하세요. 전 결코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낼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래서 아들이 있어서 좋구나. 그렇게 남편은 치료에 매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항암치료 받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기도 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 여보, 난 너무 힘들어. 미칠 것만 같아. 그냥 치료 그만 받고 싶어. 당신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야. 내가 당신 옆에 계속 있을 거니까 제발 힘내줘. 부탁이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남편은 몇 번이고 고통스러운 아내들을 보내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에 있어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던 가게도 접기로 했습니다. 돈보다도 제 남편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함께 오픈하고 운영하던 가게에 홀로 찾아가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참 뭔가 씁쓸함이 들더라고요. 이 가게엔 늘 남편과 함께였는데 지금은 혼자 와서 굵어진 식당을 정리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짐들을 정리하고 있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반전의 반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자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오늘은 영업을 하시나요? 아이고 손님, 이제 가게 영업 안 해요.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내놨거든요. 기껏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가게를 내놓으셨다고요? 아니 왜요? 저희 남편이 지금 몸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아픈 사람을 두고 장사하기 힘들 것 같아 가게를 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가게 정리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 누구신데 도와주신다는 건가요? 저 몰라보시겠어요? 죄송해요, 언니. 어디서 들어본 듯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상이 살짝 찌푸려지더군요. 뭐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싶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하자 그 여자분은 제게 다가와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언니, 저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너 지연이니? 오메, 진짜 지연이 맞아? 우리 집 앞에 살았던 그 지연이 맞지? 네, 맞아요. 저 지연이에요, 언니.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오래전 저희 부부의 옆을 갑작스럽게 떠났던 지연 씨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정말 미친 듯이 눈물부터 흐르더군요. 저와 지연 씨는 한참을 얼싸안고 엉엉 울다 이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어디서 뭐라고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었는지, 그동안 잘 지냈었는지. 지연 씨는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그때 아이 낳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면 아이도 나중에 나처럼 불행해지게 되는 건 아닐까? 아이까지 불행해지게 되면 결국 저도 아이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어질 거라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그날 언니네 집 앞에다가 아이 두고 갔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역시 예상했던 게 맞았네. 문 앞에 있던 아이, 꼭 네가 난 아이 같다고 생각했어. 차라리 그날 문 두드리고 나서 아이 키워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지. 그 아이 호적에도 올려놓고 이름까지 지어줬어. 영우라고. 아주 멋진 이름이지?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제가 진작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먼저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혹시라도 소박을 맞을까 무서워서 계속 곁을 맴돌고만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랑 내 남편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수시로 대문을 열어보고 닫기도 했어. 실은 저 매년마다 영우가 크는 모습 지켜봤어요. 저 멀리서요. 언니가 영우를 업고 장을 보러 가는 모습, 형부가 영우랑 놀아주는 모습, 저 멀리서 지켜봤었어요. 뭐 그랬어? 그럼 우리 앞에 나서지 왜 안 나섰어? 언니의 행복을 뺏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나타나면 불청객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영우가 언니한테 엄마 하는 모습 보고 언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영우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아휴, 그랬구나, 그랬어. 난 충분히 그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그래도 늦게나마 잘 왔어.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35년의 세월 만에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버리고 간 사람을 왜 이렇게 잘해주냐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영우를 보내준 지연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성이 착하고 그때 당시에 나이도 어리고 몸도 좋지 않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알기에 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 형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지연 씨의 말에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남편이 위암 3기를 겪고 있다고 말이죠. 지연 씨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군요. 언니, 형부한테 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꼭 형부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도 싶고요. 저는 지연이의 말에 곧장 가게를 정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전화로 지연 씨가 왔다고 연락을 했었기에 남편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죠. 형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지연 씨 아니야? 어서 와요. 잘 왔어요. 잘 왔어. 지연 씨는 남편의 힘든 상황에도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준 남편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래, 지연 씨. 지연 씨 아들 우리 영우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 세월이 흘렀지만 지연 씨가 낳은 자식이잖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거야. 이 영우가 절 만나줄까요? 지연 씨는 영우가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까, 내쫓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남편 병실 문을 서서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퇴근하고 병원에 온 영우였어요. 병실 안에서 눈물바다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본 영우는 이 상황이 이해하기 힘든 듯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 영우야, 인사해라.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분이셔. 널 낳아주신 친어머니시란다. 친엄마라는 말에 아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졌고 지연 씨는 그런 아들 표정을 한번 바라보고 소리내어 울면서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우야. 영우는 처음엔 당황을 하더니 바로 정신을 차린 듯 싶었어요. 엄마라고요? 제 친어머니요? 영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찾아왔어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부족하고 못나서 이제야 널 찾아왔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것도 아닐 거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언젠가 널 만나게 되면 꼭 말해주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이 엄마가 너무 겁쟁인데다가 나약한 사람이라 차마 너한테까지 불행을 안겨주고 싶진 않았다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였다고. 네. 이제야 널 찾아왔지만 항상 널 생각하고 있었어. 잘 크고 있을까? 아픈 곳은 없을까? 내 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엄마가 이제서야 용기를 내서 찾아와서 너무 미안해. 아들은 두 눈을 꼭 감고서 마음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연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씨 일으켜 세운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저를 계속해서 생각해 주셨다는 건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받으면서 잘 지냈거든요. 떨어져 있던 지난 35년이라는 세월만큼 저는 잘 지냈으니 저한테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 아들의 말에 지연신 아들을 꼭 끌어안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우야, 어서 어머니 안아드려. 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니? 어서. 제 눈치를 보던 아들은 저의 말에 지연씨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꼭 끌어안으며 달래줬어요. 35년 만에 친모와 아들이 상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난 후 지연씨는 제게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우를 키워준 보답은 꼭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언니,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하는 게 순리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아들 키워주신 은혜 꼭 갚게 해주세요. 아니야, 됐어. 무슨 돈을 준다고 그래. 우린 영우 덕분에 그동안 얼마나 행복한 가족을 꾸렸는지 몰라.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한걸. 제발 받아주세요. 저 35년 동안 혼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영우를 만난 나를 고대해왔어요. 언니, 이젠 제가 언니와 형부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지연 씨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시집도 가지 않고 혼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걸로 보였습니다. 죄책감을 가지며 영우 앞에 설 수 있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해왔던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지연 씨는 다음날 제게 엄청난 돈을 보내왔습니다. 무려 2억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지연 씨가 자꾸 은혜를 갚고 싶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계좌번호를 줬는데 저는 그 큰 돈을 보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나 이거 못 받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어서 받아. 언니, 그래야 제가 떳떳하게 형부랑 언니, 영우를 볼 수 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니 이 돈 벌려고 평생을 고생했을 거 아니야. 그런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언니, 저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돈 주고도 생활할 돈 충분히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연 씨는 돌려준다는 저의 말을 강하게 뿌리쳤어요. 자신이 떳떳해질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이 돈을 우선 받고 나중에 영우 결혼할 때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친어머니를 35년 만에 제외한 영우에겐 2명의 어머니가 생기게 됐답니다. 어머니, 오늘 식사하셨어요? 영우야, 너 어떤 어머니한테 말한 거니? 친어머니니? 키워준 어머니니? 에휴, 농담도 두 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그래, 우리 아드님은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영우는 저와 지연 씨에게 어머니 하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연 씨는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와 같이 시간도 보내고 남편을 같이 보살피고 있어요. 남편한테도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답니다. 마치 우리가 지연 씨 35년 전 챙겨줬던 것처럼 지연 씨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의 병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랍니다. 아직 병이 다 낫지 못했지만 의사 말로는 이대로만 가면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연 씨가 우리에게 와줘서 우리에겐 희망이 생겼고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이 더 생긴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겐 이제 엄마가 2명이 생겼죠. 낳아준 친엄마와 마음으로 품어준 엄마. 처음엔 영우도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지금은 적응하면서 지연이와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도 같이 할 정도랍니다. 저희 딸도 이 이야기 뒤늦게서 알게 됐고 지연이를 작은 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엄마, 오빠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앨범에 다 있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오, 영우 어린 시절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네. 여기 이 사진은 오빠가 집에서 케찹 뿌리고 놀다가 걸려서 아빠한테 혼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 사진은 오빠가 바지에 오줌 싸는 바람에 주인집 아주머니께 소금 받으러 가는 모습이래요. 그리고 또 이건 야, 박영아, 너 조용히 안 할래? 왜 귀엽기만 하고만. 영아야, 더 웃긴 사진은 없니? 이렇게 저희는 지금 하하호호하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타생지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끼리 길에서 소매를 스치는 것도 모두가 전생의 깊은 인연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인데요. 아마 그날 지연이가 저희 부부와 그렇게 마주하게 된 것도 모두 이렇게 맺어질 인연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도 소중히 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게 사소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귀중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 모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